안녕하세요. 얼린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1% 상승했고, 나스닥이 0.2% 하락했고, S&P 500이 0.05% 상승, 러셀이 1.32% 상승했다. 자, 러셀이 많이 상승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CPI 지수가 좀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음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기대감에 따라서 금리하고 민감한 그 러셀 지수는 좀 많이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강 후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월요일장이 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털면서 거기다가 차익 실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모양이 있었고, 자, 그렇게 일단 지금 이제 상당히 일단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올라올 때마다 물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심리는 좀 불안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맵을 보시게 되면 빅테크 중심으로 좀 하락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좀 안 좋았던 것이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장막판에 좀 흘러내렸고, 그 다음에 애플 이런 것들도 안 좋은 모양이 했었죠. 자, 오늘 좀 좋았던 것은 아무래도 이쪽에 반도체 장비 어프라임 머티리얼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좀 좋은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전반적으로 일단 빅테크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안 보였습니다. 나머지 주가들은 뭐 그렇게 좀 파란색이 되고 있었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자, 이제는 일단 이쪽 소프트웨어 있죠. 그 소프트웨어에서 계속해서 일단은 지금 이제 안 좋은 그 투자 심리에서 많이 떨어졌던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일단은 지금 이제 반항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에 반해서 요거는 일단 좀 멈췄고, 그 다음에 결제 시장 있죠. 자, 결제 쪽으로 좀 몰리는 것들, 소프트웨어가 아무래도 AI가 지금 결제가 지금 무너뜨리지 않겠는가, 그 다음 또 애플까지도 무너뜨리지 않겠는가, 뭐 그런 것들로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는 좀 이동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발전된 그런 투자 심리 안 좋은 것들이 현재로서는 결제 시장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지금 불씨를 갖다가 터뜨리고 있는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머지 것들은 뭐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었다. 인더스트리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다우 쪽으로 일단은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8개가 좋은 모양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긴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들고 가야 된다. 자, 안 좋은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우리가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안 좋으니까 주가 자체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쪽은 계속 상승이 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자금이 이쪽에서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금이 빠져나가면 우리가 털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자체가 좀 박스권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7천을 갖다 아직까지 3번을 연달아 돌파했는데 돌파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돌파를 시도했는데, 자, 이런 박스장이 계속해서 연출됨으로 인해서 좀 장이 자체가 계속해서 다른 것보다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요 밑에 라인대를 일단 지키지 못하면 그 밑에 라인대 6,700까지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또 시나리오를 봐야 될 것이 6,500까지도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장이 일단은 지금 안 올라가고 있고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물건을 털었을 때니까지도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부터 완전히 꺾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서 조금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과 기간 조정 외에는 다시금 반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갖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한 달, 2달 정도 이렇게 되니까 지쳐가지고 떠나신 분들도 계신데 아직까지 시장을 갖다 떠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장이 폭락이 될 때는 금리가 인상될 때가 주가가 일단 폭락이 되면서 끝나는 거지. 금리 인하가 되는 그런 시점이 있어서는 좀 완전히 시장 자체가 꺾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간의 울퉁불퉁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51선에 지지받고 있고, 그 다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0선까지 약간 깨져 있는 상태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나스닥이 상당히 힘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거의 다가 지금 이제 나스닥이 가지고 있으니까 좀 힘든 모양이 있죠. 근데 지금 자금은 다 거의 다 갈 때 나스닥이 다우 쪽에 휩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러셀도 마찬가지고, 자, 러셀하고 다우 쪽에 있는 자금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스닥이 지금 올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모양이 있다. 조금 더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나스닥은 상당히 조금은 200선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CPI 지수가 좋게 나와서 시장금리, 10년물 금리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1.2% 정도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패니전도 한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가 좀 하락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죠. 오래간만에 일단은 4%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빅스 지수도 좀 올라가다가 조금 꺾여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장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좀 상승되는 그런 여지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바닥을 다져지면서 올라간다면은 나스닥도 함께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가야만이 나스닥이 갈 수 있는 장세다. 정말 유동성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겠죠. 근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 지난주에 일단 자금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그 이야기라고 했는데 개인들 자금이 있죠. 개인들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개인들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말은 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들어왔다가 개인들 자금 오래 있지를 못하죠. 왔다가 조금 지나면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등락이 심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일단 강력하게 들어오는 그런 지금 현재 무슨 인스티튜셔널 자금들이 있죠. 기관들 자금이 큰 폭으로 들어오면은 주가는 큰 폭에 좀 튀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자, 그런 자금들이 아직까지 유입된 것을 보질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들 자금이 있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불안하면서 왔다 갔다 등락만 조금은 심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개인들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짧게 왔다 갔다 하는 자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CPI 지수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헤드라인 보면은 MOM 기준으로 봤을 때 0.3 정도로 예측했는데 0.2가 나왔고, 저번보다는 조금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CPI YY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인데 2.4가 나왔고, 저번보다도 좀 많이 떨어졌죠. 이런 것들은 헤드라인은 상당히 좋으면서 떨어졌다. 자, 그 다음에 콜 CPI 있죠. PCE 거는 CPI는 0.3이고 0.3이고, 이거는 조금은 내려놨죠. 그 다음에 그건 YY 기준으로 봤을 땐 2.5, 2.5인데 저번보다는 좀 낮았다. 저번 모두 다가 일단 다 좋았고 예측치하고 비슷하게 나왔고 특별히 걷는 CPI만 저번보다 조금은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상당히 그대 좋은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요번에 일단 데이터가 약간 왜곡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10월에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데이터 왜곡 때문에 수치가 실제보다는 더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같은 정책들이 물가 상승 압력에 좀 가하고 있다. 그렇게 경제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CPI 때 좀 많이 올라갔던 거 본다면 전기하고 지금 이제 난방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갔죠. 반면에 일단 가스 있죠. 이렇게 석유값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CPI가 좀 잡힌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그 다음 주거비 이런 것들도 크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쁜 것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왜곡이 되지 않았나 그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관세라든지 이민 정책이 없었다면은 인플레이션은 아무래도 목표치에 도달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요거는 파월이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비슷한 내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가 물가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수입 관세 일부를 미국의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면 소비자가 다 낸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한 이민 정책이 노동 공급을 감소시켜서 서비스 가격이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자극하면서 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또 중간선거에 많은 그림 지금 이제 하락세가 되지 않겠는가 트럼프의 표에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서비스 부분, 특별히 운송비에서 일부 가속화된 것을 제외하면은 비교적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둔화 자체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대한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가을 정부 셧다운을 위해서 데이터 오류 때문에 인플레이션 실제보다는 수치상으로는 더 나아 보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셧다운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을 한번 체킹해보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장기의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연방통계청은 10월에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없었다. 자, 해당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은 상품이란지 서비스 품목에서 10월에 가격 인상이 없었다고 가정이 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로 일단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면은 한 2.7%는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물가가 올라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보고서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연준의 정책 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낮다. 물가가 낮게 나와서 금리를 인하하겠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 금리 전망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예정이 있는데 향후 전망은 다음과 같아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인 연준의 최신 회의록이 있는데 5월에 임기가 종료된 파월 의장의 재임 기간 중에 마지막 회의록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잘 헤쳐나갔다는 거겠죠. 자, 앞으로 몇 차례 연준 회의를 통해서 제롬 파월 의장의 업적이 어떻게 형성될지 그가 의결권을 가진 위원으로 남을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진다면 인공지능 혁신의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불안에 휩싸인 시장에 실망감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주식이 먼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금융, 부동산, 다른 업종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다음 하락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서 월마트라든지 디어, 존디어 이런 회사들이 모두 클라우드 기반보다는 실물 경제 기업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수혜를 잇고 있으면 입증이 되고 있죠. 월마트는 20% 상승했고 존디어는 30% 상승하니까 이쪽으로 돈들이 모이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가중 지수가 시가총액 지수보다 상위
방해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즉 말해서 대형 유랑주 중심이 아니고 동일 가중으로 소형주라든지 중형주 이런 쪽으로 일단 자금이 모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기술주 매도세가 좀 과도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지금이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에 투자하기에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반등하기 전에 하락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언젠가는 기술주들이 매우 좋은 가치 투자자가 될 것이고 모든 상황이 안전해졌다는 신호가 오늘날을 기대하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조금 더 불안한 심리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UBS 분석가에는 AI로 인해서 혁신이 신용시장의 시스템 충격을 일으킬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레버리지론이라든지 사모신용시장이 인공지능 붐으로 인해서 혼란의 다음에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인공지능으로의 전환이 자신과 동료들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시장에서 750달러에서 1200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인공지능으로 인한 시장 붕괴 위험이 신용시장에서 더욱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많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모펀드가 소유한 소프트웨어라든지 데이터 서비스 기업들, 즉 사모펀드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그래 이런 것들이 AI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기업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부실화되니까 사모펀드 이런 것들이 좀 위험이 되지 않겠나.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태 자체를 본다면은 그것이 2017년이나 2018년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의 문제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에 대한 신용평가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자들 우려가 이번 달에 특별히 극에 달하고 있는데 시장은 AI를 갖다 이제는 기술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보던 시각에서 엔트로픽, 오픈 AI 이런 기업들이 기존 기업들을 위협하는 성자 독식 구도로 변환이 됐다는 거겠죠. 자, 그런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지만 금융, 부동산, 운송 이런 다양한 업종에 걸쳐서 연쇄적인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로 인해서 UBS에서 본다면 750달러에서 1200달러 규모의 신규 채무 불이행에 직면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요거 자체를 상당히 좀 위험하게 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AI로의 전환이 더욱더 갑작스럽고 고통스러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의 가정치의 2배에 달해서, 자, 신용 채무 불이익률이, 자, 그렇게 됐을 땐 기업의 자금 조달이 중단될 수도 있다. 그것이 일단 테일 리스크가 되지 않겠는가, 꼬리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 여파로 대출 시장에서 신용 경색이 발생할 거고, 레버리지 대출 금리가 광범위하게 재조정된다. 그래서 신용 부분에서 시스템 전체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안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좀 예상한 단계는 아니지만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현재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좀 불리시한 거 있죠. 사람들이 조금 일단 이제 강세론자는 38.52%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불리시한 거는 좀 내려가고 있다는 게 파란선이 좀 내려가고 있죠. 자, 반면에 베일리시한 거 있죠. 사람들이 조금 더 극단적으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38.13으로서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빨간 건 올라가고 있고 파란 건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시장 자체를 이렇게 좋게 보지 않고 있다. 좀 약세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자, 심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주가는 하락하고 AMD 주가는 상승했는데 그 원인이 아리스타일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AI 칩을 연결하는 자체 네트워킹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아리스타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실적 발표 시간에 컨퍼런스 콜에서 애널리스트가 AMD와 협력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자,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죠. 현재 구축 사례를 보면 AMD 가속기가 선호되는 비중이 20에서 25%로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발언 때문에 아무래도 좀 AMD는 더 많이 쓰임받고 있고 엔비디아는 좀 적게 쓰임받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약간의 지금 이제 주가의 혼돈이 일어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인공지능이 오피스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올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입장에는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는 매수 관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매수 등급을 주고 있고 12개월 목표 주가를 60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49% 이상의 상승 여력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술주 전반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빠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거기다가 엣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39% 정도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겠죠. 자, 1분기에 40% 성장률을 보다도 낮았고, 자, 애널리스트의 전망치인 39.4%도 약간 못 미쳤다. 이런 것들이 주가 하락에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하락의 지금 원인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 이후에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엣지에 대한 상향 조정 없이 자본 지출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수익률과 엣지의 경쟁 우위에 대한 의문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본 지출만 지금 부각을 시켜서 해놓으니까 주가가 하락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엣지의 분기별의 성장은 주로 새로 추가되는 컴퓨터 용량의 규모,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의 해당 용량을 내부 사용 사례와 외부 고객에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자, 마소는 아무래도 공급 제약에 직면해 있고 추가 용량을 수익 창출의 외부 워크로드보다는 코파일럿인지 R&D 같은 내부 사용자에게 점점 더 많이 할당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로 인해서 컴퓨팅 투자가 아직까지 엣지의 매출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 창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고, 자, 엣지의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지 않은 것은 내부적이고 덜 주목받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자자의 불안감 좀 해소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걸 갖다 빙산 비유가 유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컴퓨팅 자본 지출 중 일부는 빙상 위에 드러나 있어서 엣지 수출이라든지 오피스 365 사용량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할인할 수가 있다. 나머지 컴퓨팅 분야는 빙산 아래에서 위치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직접적으로는 수익화되지 않지만 미래에는 수익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광범위한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엣지에 대한 추가 용량을 할당을 했다면 2분기에 엣지 성장 환율 변동으로 고려했을 때 38%에서 40%를 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40% 초반대를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0명 중에서 55명이 지금 이제 매수리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5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평균 가격은 596불, 600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빠진다면은 매수 관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인공지능으로 인한 산업 파괴에 대한 우려가 또 다른 산업 분야, 즉 미디어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AI의 다양한 산업을 파괴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커지면서 미디어 관련 주식들 이런 것들도 투자자들의 A가 생성한 컨텐츠가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영화, 기타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판매하는 스트리밍이라든지 기존의 플랫폼에 미치는 위험을 평가하면서 공포 심리에 따른 여러 가지 거래의 희생양이 된 가장 큰 사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인공지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모든 면에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의 하위 부분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쓸모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상당히 많이 치고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주식들은 디즈니, 폭스, 그 다음에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이 많이 하락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초부터 모든 주식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스포티파이, 폭스는 23%가 급락했고 넷플릭스는 19%가 급락했다. 디즈니는 10% 떨어져 있는 상태 있죠. 자, 이러한 낮은 기업의 가치는 인공지능에 기반의 미디어가 기존 미디어의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AI 비디오 플랫폼을 고려하면서 미디어 관련 주식이 하락하고 있다. 그렇게 웰스파고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현실이 지속되면서 기업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의 쇼츠 제작 컨텐츠가 TV 시청 시간의 가장 큰 원천이 되고 있고 13에서 한 14%를 차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인공지능의 도구를 활용해서 아무래도 제작 컨텐츠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잠재적으로 영향력을 더욱더 부추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스포티파이의 CEO가 이야기하고 있기를 자사가 구축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 세트는 고유한 질적 특성 덕분에 인공지능으로 인한 혼란에서 좀 덜 취약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AI와 아마추어가 제작한 컨텐츠는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서사적 요소가 좀 부족하다. 자, 그로 인해서 헐리우드 건물들이 급변한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관객을 확보할 여지가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물론 새로운 경쟁의 위협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움직임에는 좀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신흥 AI 비디오의 플랫폼들은 스토리텔링을 향상시키지 못한다. 시장은 시각적 요소가 전문가 수준으로서 컨텐츠 제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가정하고 있지만 이는 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약간의 타격은 있겠지만 그렇게 큰 타격은 없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지금 어떻게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 전반적인 시장을 한번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자, 사스 포칼립스 있죠. AI 에이전트가 초래한 산업 지형에 대전환이 되고 있는데, 자, AI 자율 에이전트가 나와 가지고 지금 모든 것들 지형을 바꾸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기술업계의 다음 혁신이에요? 만약 그게 새로운 앱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앱 시대의 종말이라면 어떨까요? 2026년 초 시장은 바로 그런 미래를 살짝 엿봤고 그야말로 엄청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냥 좀 똑똑한 비서라는 생각, 이제는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메일 다음 단어 추천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업무 전체를 대신하는 AI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바로 이 질문이 기술 업계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시장에 던진 충격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3천억 달러. 상상이 가시나요? 단 하루 만에 소프트웨어 주식 시장에서 이만큼의 돈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이건 뭐 단순한 조정이 아니었죠. 거의 심판의 날 같았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이 현상에 사스포칼립스라는 기가 막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정의예요. AI가 지식 노동자를 그냥 돕는 도구에서 그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에이전트로 넘어갔다는 걸 시장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스포칼립스를 촉발한 이 거대한 변화 뒤에는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사실상 우리 경제 전체의 새로운 운영체제를 만들고 있는 말 그대로 AI 타이탄들을 만나보시죠. 먼저 이 사태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도전자, 엔트로픽입니다. 이 회사의 성장은 정말 천문학적이었어요. 1년도 안 돼서 매출이 9배나 뛰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장을 진짜 뒤흔든 폭탄은 바로 클로드 코워크였습니다. 이건 그냥 클라우드 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컴퓨터에 직접 살면서 로컬 파일을 다 뒤져보고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AI 에이전트였죠. 바로 이 지적에서 AI는 도구에서 대체제로 그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이런 변화는 거대 기업들의 경쟁 구도까지 완전히 뒤바꿔놨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가지 상반된 철학이 딱 보이죠. 한쪽에는 오픈 AI의 클라우드 기반 모델이 있습니다. 강력하긴 한데 좀 느리고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죠. 다른 한쪽에는 구글의 판도를 바꾸는 전략이 있습니다. AI를 아예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직접 심어버린 거예요.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안전하고 사용자당 추가 비용도 거의 없죠. 이건 정말 근본적인 전략의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AI의 미래를 건 싸움은 이제 클라우드냐 디바이스냐의 대결이 된 겁니다. 오픈 AI가 가진 거대한 글로벌 두뇌와 수십억 개의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구글의 아주 개인화되고 맥락을 잘 이해하는 지능의 싸움인 거죠. 자, 이렇게 AI 타이탄들의 경쟁이 현실이 되니까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새로운 현실을 깨닫자마자 산업 전반에 걸쳐서 거대한 도미노가 우수수 쓰러지기 시작했죠. 그 첫 번째 파괴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곳은 바로 소프트웨어 산업이었습니다.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아틀라시안, 서비스나우, 이 회사들 다 업계 거인들인데 하룻밤 사이에 회사 가치 거의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스 비즈니스 모델 전체가 그냥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에요. 세일즈포스 같은 회사들이 돈을 벌던 사용자당 라이센스 모델 있죠? AI 에이전트 하나가 수천 명의 일을 해치우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예측 가능한 구독 수익은 사라지고 아주 변동성 높은 소비 기반 요금제로 바뀌었죠. 게다가 AI가 코딩까지 해주는데 누가 비싼 돈 주고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사겠어요. 이 공포는 소프트웨어 산업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물류 산업으로 순식간에 번졌죠. CH 로빈슨 같은 주요 화물 중개 회사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시장이 깨달은 거죠. 아, 정보를 다루는 인간 중개인에 의존하는 모든 비즈니스는 이제 위험하구나. 왜냐하면요, AI 에이전트 하나가 인간 중개인보다 4배나 일을 더 잘한다는 게 증명됐거든요. 화주랑 운송업자 연결해주면서 먹고 살던 이 비즈니스 모델 전체가 정보의 비대칭성 위에 서 있었는데 AI가 그 정보 격차를 없애버리니까 이윤도 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럼 누가 살아남았냐고요? 페덱스처럼 진짜 트럭이랑 비행기를 가진 회사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패턴이 여기저기서 반복됐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는 AI가 몇 초 만에 자산 평가랑 임대차 계약 감사를 끝내버렸고요. 자산 관리 분야에서는 개인 맞춤형 재무자문이 그냥 흔한 상품이 되어버렸죠. 한마디로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직업이 갑자기 위험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산업 전반에 걸친 파괴는 우리를 훨씬 더 심오한 결과로 이끕니다. 바로 노동의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K자형 미래라는 거죠. 이 새로운 경제에서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패자가 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세기 동안 기술은 블루 칼라의 일을 대체하고 화이트 칼라 일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AI는 그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금융 분석가, 작가, 그들이 가진 기술이 자동화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배관공이나 전기 기술자처럼 물리적인 세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사람들, 이분들의 가치는 하늘로 치솟았죠. 데이터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바로 이 AI가 만들어지는 중심지에서 숙련된 기술직에 대한 수요가 폭발한 거예요. 배관공 임금에는 20%의 프리미엄이 붙었고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건식벽체 설치 인력 수요는 무려 112%나 급증했습니다. 이건 거대한 경제적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제 두 가지 가능한 미래를 두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인터넷처럼 좀 느리고 관리 가능한 전환이 될 거라고 예상해요.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컨센서스는 AI가 너무 빨리 발전해서 대규모 실업과 전례 없는 불평등을 낳는 폭주 시나리오를 걱정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가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디지털 지능의 확산에도 놀라운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제약이었죠. 지금부터는 이 물리적 세계가 어떻게 AI의 질주에 브레이크를 걷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조 달러. 이게 바로 이 모든 AI를 돌릴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필요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알고 보니 디지털 혁명은 아주 물리적이고 굉장히 비싼 기반을 필요로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에요. 골드만삭스는 6가지 결정적인 병목 현상, 이른바 6P를 지적했습니다. 급등하는 전기료와 정부 정책부터 변압기 같은 부품 공급망, 그리고 심지어 이 시설을 지을 숙련된 인력의 부족까지. 이게 다 현실 세계가 가진 명백한 한계들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AI의 미래에 대한 대화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변압기, 구리, 그리고 우리 전력망의 순수한 용량 같은 아주 묵직한 중공업에 관한 이야기가 된 거죠.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본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소프트웨어 주식에서 빠져나와서 AI 골드러시의 곡괭이와 삽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로 전력을 공급하는 유틸리티 기업이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산업 기업들로 말이죠. 자, 지금까지 AI가 가져온 파괴와 그 한계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뭘까요? 미래의 생존 전략을 위한 가치의 새로운 규칙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AI가 거의 공짜로 분석하고 글을 쓰고 전략을 짜주는 세상에서 과연 인간만이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하고 대체 불가능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다음 경제 시대를 정의하게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